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면서 단풍도 어느덧 막바지인데요. 아직 단풍 구경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묘양산 단풍 풍경 감상하시죠. 북은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산림 조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는데요. 그 역사와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11월 20일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북은 비록 불참을 선언했지만 국제 체육 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에서 전하는 국제 체육 소식 함께 보시죠. 일제 강제징용에 희생되었던 어린 노동자들의 한 맺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조선노동당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개, 어떤 습성이 있는지 동물 백과사전에서 알려드립니다. 토끼처럼 깜찍한 유치원 아이들이 전해드리는 우리 집 토끼 자랑, 무용공연 감상하시고요. 현장 속으로 산림조성과 강하천 정비에 관심을 쏟고 있는 해천군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얼마 전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죠. 단풍잎도 하나둘씩 떨어지고 거리엔 낙엽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나 봅니다. 단풍 구경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아쉬움, 묘양산의 단풍 풍경 보시며 달래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북녘 소식을 보면요. 유난히 산림조성에 힘쓰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은 물론 애국심의 발현이겠지만 이면에는 모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 전국적인 대중운동도 있었습니다. 201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산림조성의 모범적인 단위에 부여되는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 모범산림군 칭호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많은 단위들이 산림복구 전투를 벌이고 사회주의 애국림, 모범산림군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군요. 그 역사와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조국 산천을 인민의 만복에 꽃피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으로 갖고 가려는 위대한 당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나라의 산림자원이 나날이 늘어나고 조국 강산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솔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존변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지향과 요리 속에 해마다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서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330여 개의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4년 11월 10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또다시 우리 중앙양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나라의 살림을 사람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피부병에 걸린 거나 같다고, 자기 손들이 들까 봐 크림을 바르는 사람은 많아도 항폐화된 나라의 살림을 두고 가슴이 아파 스스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살림 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사령관이 되시어 산림복구 전투를 지휘하시겠다고 침조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산림 조성과 산림 보호 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서 우리 중앙양매장은 산림복구 전투의 병기창과 같다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시면서 산림 조성을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인 사회주의 애국림, 모범산림군 칭호 쟁취 운동에 불길을 지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전국 각지의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산림 조성의 강력한 병기창들이 꾸려지고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이 전 군중적으로 벌어져서 해마다 수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제정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산림 복구를 위한 전망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바로 세고 이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 현재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330여 개의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0일 개최됩니다. 북은 이번 월드컵의 불참을 일찌감치 정했지만 사실 축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요. 맞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유럽 주요 리그 축구 경기를 매일 중계할 정도니까요. 축구뿐 아니라 테니스, 탁구, 수영 등 각종 주요 국제 경기 소식도 수시로 전하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부터는요. 뉴스 말미에 국제 체육 소식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농구, 테니스, 축구 등 북에서 전하는 국제 체육 소식 궁금하시죠? 그 영상 보내드립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2년 2023년 유럽 남자농구 연맹전 6단계 경기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팀과 스르비아의 파르치잔 팀 사이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스르비아의 파르치잔 팀입니다. 파르치잔 팀은 1회전에서부터 먼 거리 던져놓기에 의한 득점률을 높여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스르비아의 파르치잔 팀이 91대 89로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에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과 이탈리아의 올림피아 밀라노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올림피아 밀라노 팀입니다. 경기는 이탈리아에서 진행됐습니다. (5단계까지) 진행된 두 팀의 연맹전 성적을 보면 에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은 2승 3패, 이탈리아의 올림피아 밀라노 팀은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3회전까지도 두 팀 사이에는 이렇다 할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회전에서 에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이 높은 공격 속도로 우세를 보여 경기를 83대 77로 결석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2022년 프로종구 선수협회 파리 종구 강자 경기 대회 결승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단마루크의 헐고 르네 선수와 스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 선수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큰 1회전에서는 6대 3으로 조코비치 선수의 헐고 르네 선수가 스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 선수를 이겼습니다. 첫 득점을 기록한 바이에른 뮌헨 팀에서는 13번 선수가 그로부터 5분도 못 돼서 헤르타 베를린 팀의 상대팀의 반칙으로 11m 볼차기 기회가 차려졌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팀이 헤르타 베를린 팀을 3대 2로 이겼습니다. 다음은 2022년 2023년 네덜란드 일부리 축구 연맹전 PSV 에인도벤 팀과 아약스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23분경 PSV 에인도벤 팀에서 9번 선수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은 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고 지금은 후반전입니다. 경기 시간 50분경 PSV 에인더벤 팀에서 15번 선수가 혼전 속에서 찬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려 경기 성적은 2대 0이 됐습니다. 경기 시간 67분경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볼차기를 거둔 PSV 에인더벤 팀에서 21번 선수가 직접 차넣기로 득점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간 83분경 아약스 팀에서 18번 로렌조 루카 선수가 한 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2대 1로 PSV 에인더벤 팀이 아약스 팀을 이겼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일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니 빨리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맞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의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배상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니까요. 최근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직접 배상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이지 남의 선의에 손벌리는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의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강제징용 역사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북의 중앙계급 교양관에는 강제징용에 희생된 어린 노동자의 조각상이 우두커니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에 새겨진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점의 조각이 있다. 해방 전 우리나라의 소년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됐던 피눈물 나는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조각 소년 광부이다. 어찌하여 이 한 점의 조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인가? 조각 소년 광부입니다. 이 보다시피 10살도 되지 않은 나어린 소년입니다. 배움의 소박한 꿈마저 짓밟히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시드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날의 우리 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조한 일제는 침략 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약탈할 목적으로 각종 악법들을 조작해가지고 수많은 조선의 총장년들을 이 탄광과 광산, 이 군수공장, 군사기지 건설장들에 끌고 가서 강제적인 노예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지어는 나어린 소년들까지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 고역살이를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송차지 않아서 놈들은 모든 작업 현장들에 감독까지 배치해놓고 소년노동을 강요하는 한편 그들을 때려 죽일 고난까지 주면서 우리 소년노동자들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땀까지 깡부리 짜냈습니다. 아직 10대도 잡히지 않았던 그 나이면 엄마 품에 매달려 음속을 부릴 나이다. 책가방을 메고 배움의 창가에서 한창 뛰어다녀야 할 나이다. 하지만 이 소녀는 책가방 대신 무거운 질통을 메고 있다. 당시 어느 한 광산에서 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 사람들은 노예였다. 밀차를 둘이서 밀었는데 빈 차를 밀 때에는 뛰면서 밀어야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쥔 감독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도 그렇게까지는 부리지 않았다. 짐승보다도 못한 운명이었다. 어찌하여 마음껏 뛰놀고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소녀는 광석 질통을 지고 원한이 고역살이를 치르고 있는가? 그것은 나라를 빼앗겨서였다. 외놈들에게 제 나라를 빼앗긴 탓에 한창 피어야 할 꽃망울들이 배움의 권리도 앞날의 희망도 무참히 짓밟히고 애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힘에 부칠 가혹한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 바로 해방 전 순환 많던 우리 아이들의 비참한 운명이었다. 해방 전에 일제놈들이 운영하는 곳들에는 13살 내지 16살까지 소년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놈들이 이 소년 노동을 통해서 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선 나이가 어려서 제 마음대로 처분해도 그 후과가 굳이 않으리라는 것이 바로 놈들의 타산이었습니다. 또 장종 노동자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도 그들을 14시간 내지 15시간 이상씩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 사람은 말하는 짐승,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오직 돈벌이에만 눈이 오도 아무러한 노동보호 시설도 갖춰놓지 않은 작업장에 성인들을 내모는 것도 성차지 않아 애어린 소년들을 마구 내몰아 그들을 혹사시키고 생죽음을 당하게 한 일제의 짓돌리는 살인 만행이 소년이 처량한 모습과 함께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일제의 학정 밑에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숨진 조선 사람들의 원한도 이 조각 속에 다 오려온다. 인간의 아름다움만을 묘사 대상으로 해야 할 조각이 어찌하여 원한의 고역살이를 하는 소년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조각 소년 광부. 이 조각은 단순히 하나의 미술 작품이 아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식민지 노예 운명이 어떠했고 그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어떤 계급적 자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역사의 산 증거물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또다시 노예 운명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거든 순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소년 광부의 처량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과 관련된 뉴스들 보다 보면요.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은 그 노동신문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 보다 보면 오늘의 주요 일간지 브리핑 코너 종종 보게 되는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도 매일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이라는 코너가 이어집니다. 그날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신문의 주요 기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노동신문은 자주 들어봤는데요. 민주조선은 좀 낯선데요.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라 할 수 있고요. 민주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기관지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당기관지냐 정부기관지냐 그 차이인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조중동 한결의 경향 이렇게 주요 일간지 꼽잖아요. 북에도 그런 주요 일간지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네, 노동신문, 민주조선, 그리고 청년전의, 그리고 평양신문 이렇게 4대 일간지라고 하지요. 예, 청년전의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기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신문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지로 꼽히고 있죠. 우리는 언론을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자 또 권력을 감시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북의 신문은 그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실린 신문 개관 방송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월 15일자 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만장약하면 두려움도 불가능도 모르는 강자가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펼쳐진 자랑찬 실체 이런 제목으로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전환되는 속에 고산군 솔복리에 백수십 세대의 살림집이 희한하게 일떠서 새 집들이 경사가 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명당자리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제부 이런 제목으로 대송산 기술계 명당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대송산 아이스크림 공장을 찾아서 쓴 방문기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와 위대성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작품 건설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힘을 놓아야 할 문제 이런 제목으로 새 시대 5대 당 건설 방향에 대해 해설한 글을 싣고 당원들의 분공 수행 과정은 곧 당적 수양 과정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이현혁 서계시를 통한 교양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과일군 과수연구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항일혁명 투사들의 혁명적인 학습 기풍을 전하는 결과 당정책 학습 방법에 대해 해설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농업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의 터득한 경험과 찾은 교훈의 토대에서 밀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림으로써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울 때 대해 쓴 기사와 인재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데 발전의 지름길이 있다는 데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일꾼들이 방역 선전과 해설 사업에서 도식과 틀을 극복할 때 대해 쓴 결과 대성구역 비상방역기관에서 위기 발생 시 의약품 공급의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효능 높은 고려약 개발과 생산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틀어지고 내밀 때 대해 쓴 기사를 싣고 평송시 과학기술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와 교육 부문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일꾼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습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 공예 작물 재배에 품을 들일 때 대해 쓴 기사와 각지 보소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놓을 때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어머니 날의 기쁨을 더해줄 특색 있는 축하장들이 새로 나온 소식과 우리 인민 모두가 사회주의 법을 통해서 자주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누구나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의 우월성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나갈 때 대해 쓴 기사, 그리고 애국적 소행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노동신문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 하나하나씩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네, 노동신문의 전신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 정로이지요. 1945년 11월에 창간했는데요. 조선공산당이 남북조선노동당을 거쳐 조선노동당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습니다. 지면 구성도 좀 궁금한데요. 총 6면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처럼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의 패턴 정도는 있겠죠.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면은 이렇게 좀 고정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라든지 또는 연설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소상히 실리고요. 네. 또 현지 료회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의 고위층들의 그 방문하는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실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 소집 공고 뭐 이런 것들이 일면에 실립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설과 정론이 일면에 실리는데요. 특히 사설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텔레비전, 평양방송, 조선의 소리방송 등에도 전문이 방송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간지의 사설은 그 신문의 주요 편집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잖아요.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떤 사안에 대한 각 진영의 입장도 사설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물며 북에서는 당의 기관지의 사설이니까 인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읽힐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조선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말이죠. 신문의 사명 이렇게 나와요. 주체 혁명의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기본 임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 대열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신문은 선전선동의 무기라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우리 언론과는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정론이나 사설을 통해 북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 언론의 총참모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설은 당의 방침이고 논평은 당의 정세에 관한 당 입장으로 여타의 매체들이 노동신문의 논조를 기준으로 편집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나머지 지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봤던 신문에는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소식부터 어머니 날 축하 카드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소식까지 아주 다양하던데요. 또 과학기술 관련한 기사도 꼭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앞면은 주로 당 사상 정책과 관련한 교양 해설 기사가 실리고요. 이어서 각지 산업 현장 소식, 모범적인 단위나 인물의 이야기,
문화 및 행사 등 국내 여러 소식이 실립니다. 오면 경우 예전에는 대남 관계 기사로 채워졌었는데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끝으로 육면은 여러 나라 국제 뉴스와 코로나19 상황이 게재됩니다. 지면 구성 외에도 우리랑 다른 게 좀 있던데요. 제일 큰 차이가 광고가 없다는 거고요. 또 TV 방송 편성표나 십자말 풀이 같이 독자들이 즐겨 찾는 코너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각종 범죄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없고 오직 지도자에 대한 찬사, 당 정책에 대한 해설,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또 희생 봉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무래도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신문의 어떤 사명과 임무에 따른 거겠네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또 선전해야 되고 총비서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일종의 무기라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언론의 사명의 차이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꽤나 깔끔하다는 거. 그렇죠. 이 칼라 사진도 많고 편집이 산뜻하게 이루어져 있죠. 네,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또 글씨체도요. 뭔가 북에서 나온 인쇄물이다 하면 막 그 서예체, 궁서체로 남발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딕체, 명조체 또 여러 가지 글씨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북도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게 이제 세로 쓰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로 쓰기로 바뀐 것도 그러하고요. 본문 글씨체도 예전에는 고딕체를 썼었는데요. 김일성 주석 탄생 60도를 맞아서 이제 이것을 명조체로 또 바뀌었다고 하지요. 네. 어쨌든 이 디자인도 산뜻하고 신문 편집 스타일도 우리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읽기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북의 언론의 특성만 잘 이해하신다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 노동신문을 볼래야 볼 수가 없잖아요. 사이트에 검색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차단, 무슨 음란물 사이트 차단하듯이 차단되어 있고요. 예, 현재 이제 국정을 비롯한 정보기관 및 언론기관의 대북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연구 목적의 학자들에게만 사실 지금 이 북의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1차 가공된 내용이 이제 2차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가공된 걸 통해서 북을 접하다 보니까 북에 대한 몰이해 또는 혐오감까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가장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아는 방법은 삼자를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지금 얻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니까요. 근데 이러할 때 북에 관련된 정보만 유독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는 건 약간 좀 넌센스지요.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북의 언론, 출판, 방송의 국내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물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옆으로 걷는 개. 이 개를 바다의 청소부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떤 습성이 있어서일까?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 백과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바다의 청소부로 불리우는 개입니다. 그러면 개를 왜 바다의 청소부라고 할까요? 그건 개의 모기와 관련돼서 나온 말이랍니다.
개는 대체로 죽은 물고기나 다른 물고기들이 먹다 버린 목이나 부스레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바다의 청소부라고 할 만하지요. 그럼 바다의 청소부, 개의 생김새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개는 갑각류의 한 종으로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데 대부분은 바닷가에서 살고 일부는 깊은 바다 밑이나 민물 그리고 땅 위에서 산답니다. 개의 연한 몸은 굳은 껍데기로 덮여 있으며 몸 양쪽에는 관절이 있는 5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있는 5쌍의 다리 중에서 한 쌍은 집게발로 변했고 다른 4쌍의 다리들은 걷는 데 이용됩니다. 개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작은 털로 덮여 있는 한 쌍의 도둠뿔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둠뿔은 촉각과 후각, 미각 등 감각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물고기들처럼 지느러미도 없는 개가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로 합시다. 개는 바다 밑에서 걸어다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빨리 이렇게 속도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들은 뒷다리를 넛대처럼 이용해서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종류의 개는 적수가 달려들면 앞쪽에 크고 든든한 집게발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몸을 숨기려고 적의 껍데기나 바다풀 조각을 뒤집어 쓰는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개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몸 숨길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가 골뱅이 껍데기에서 경쟁자를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개는 15만 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최고 60년 산다고 합니다. 흥미있는 동물 백과사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북인민들의 토끼 사랑은 남다르죠. 어느 집이나 또 학교에서나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근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깡충깡충 춤도 추나 봅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보내드리는 우리 집 토끼 자랑, 우영공연 감상하시죠.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 전해드린 보도 중에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에 모두 열심이다 이런 소식 기억하시죠?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는 올해에만 47개 단위, 지금까지 154개 단위가 이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산림조성뿐 아니라 강하천 정비도 아주 실속 있게 진행하여 치산치수 사업의 모범 단위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하천이 많아 이름 붙게 되었다는 태천군으로 함께 가보시죠. 치산치수 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 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초에서는 자기 지역, 자기 지방의 치산치수 사업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단계별 목표와 전망 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것을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안북도 태천군. 지명 그대로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아 태천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과 골짜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과 강을 다스리는 일은 군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산림복구의 병기창인 군 모체 양묘장입니다. 양묘장에서는 해마다 수종이 저온 수십 종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해서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거장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수종의 나무모들을 비롯해서 유용 가치가 높은 나무모들을 실하게 키우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적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 맞는 이 잣나무 열매, 밤나무 열매, 이 가리나무 열매를 비롯해서 열매성을 많이 심어서 지난해보다 120%로 능초생했습니다. 태천 저수지를 따라 우배서 서쪽으로 약 90여리 올라가는다면 갖가지 나무들로 온 산판을 뒤덮은 풍치수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골짜기들이 잣나무골, 밤나무골, 가래나무골로 분류를 많지 울창한 수림을 이루었습니다. 이 심심 산골에서 근 20여 년간을 묵묵히 일해오는 산림감독은 박광일 동무입니다.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온통 부대기 밭들과 쓸모없는 잡간목들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나무 이렇게 세우는 게 얼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이 그저 볼고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이깔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산림을 조성하던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하곤 합니다. 그때 당시 이깔하고 세입종자가 없어서 감독동지를 비롯해서 우리 니용반 성원들도 그렇고 이거 군안에 여러 곳을 다니다 못해 다른 군에 가서도 이깔 종자를 따오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있으면 좀 조금씩 구해가지고 이깔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초태나무모 생산에서 웅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품이 많이 들은 나무모 생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후대들에게 덕을 보고 쓸모있는 황금사를 만들려면 우리가 애국의 마음을 이 양모밭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죠?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하며 숲사이 양묘장을 새로 조성하고 나무모들의 살음률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산영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1년, 2년, 10년 이렇게 해마다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 이깔나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세입소나무, 그다음에 기본수정나무를 다 이거 지금 울창하게 다 이거 지금 다 살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갖고 온 거 함께 밤, 가래, 그다음에 모루, 살구를 위해서 그 여루성이 그 탄열매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연년이 뻗어간 산발들에 우거진 전부송한 숲. 결코 자연이 가져다준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숲을 지켜 오늘도 이들은 변함없는 애국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태천농장에 들어서면 야산마다에 펼쳐진 잣나무, 밤나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농장 절임분조 성원들이 심고 갖고 온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잣, 밤을 비롯해서 많은 양의 산열매들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림농 복합 경영 방법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독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림농 복합 경영 방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키운 나무 몸을 가지고서 지금 이거 림농 복합 경영 방법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제 보다시피 쭉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이런 방법을 지금 받아들이거나 이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선 이거 이 불고숭이 산들 부대밭들이 이제 푸른 산으로 전전되고 이 농사를 지어 먹으면서도 산들의 이제 이 산사태날 위험성 이런 것도 이제 방지가 돼 있고 이게 아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집 주변에 야산이 기술이고 또 부대밭이기 때문에 이 지력이 좋아서 남들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아주 세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산림복구 사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태천군에서는 올해에만도 고려약 공장, 식료 공장을 비롯한 47개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쟁취해서 군적으로 현재 154개의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산림조성과 함께 군에서 중시하고 내미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강하천 종립니다. 군에는 대룡강과 천방강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중소하천들이 4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강하천 종리 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전망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창천입니다. 신봉리, 성원리를 비롯해서 4개의 농장이 이 하천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지향해서 최대 물 흐름 양과 속도들을 다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물 흐름 속도를 제한하고 최대 물 통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로 지향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천 5km, 소창천 4km를 비롯해서 군의 60개 하천에 대한 강파 파괴를 완전히 끝내고 장석 쌓기를 이미 전에 진행하던 정전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설계 철저히 우거해서 장석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세멘트 연적을 진행해서 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대로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방을 받들고 있는 저 하나하나의 장석들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고향 산천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는 이곳 군인민들의 애국의 양심과 성실한 땀방울이 그대로 숨배어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입니다. 노동신문은 북특유의 기사 작성과 편집 방법을 쓰고 있지요. 노동신문에는 각종 사건, 사고, 특히 범죄가 실리지 않습니다. 당의 방침과 정세에 대한 당 입장을 인민들에게 잘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지요. 특히 사설은 사회 모든 분야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혹은 조선노동당 비판의 글은 일체 없고요. 남측의 신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단히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하노이에서도, 자카르타에서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울란바토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내에서만 차단 문구와 경고창이 뜨면서 접속이 불가능하지요. 마치 테러 집단 혹은 포르노 사이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북의 공식 언론과 공식 문헌을 찾아보며 연구하지요. 대부분의 자료가 한글로 돼 있어 누구나 북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북 사이트 접속 차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우리 정부는 노동신문의 공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터넷 시대 정보 통제는 불가능한 법이지요.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고 가공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하루빨리 노동신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 북을 이해하고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동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